그리고 2024년 2월 28일 일가족 3명이 감정 유치를 종료했다고 밝힙니다. 자, 당시 루나애가 체포되는 모습입니다. 자, 2024년 3월 6일 삿포로 지방검찰청은 타무라 루나 피고를 살인과 사체 유기나 손괴 등의 죄로 기소합니다. 또 부모에 대해서는 살인죄로 기소를 보류, 아버지 오사무 피고를 사체 손괴 방조와 사체 유기 방조죄, 어머니 히로코 피고를 살인 방조죄로 각각 기소했습니다. 자, 어머니 히로코 피고와 제2의 공판 모습은 어땠을까요? 실제로 이 재판을 방청했던 디렉터 2명으로부터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 재판에 대해서 타무라 루나 피고의 어머니였던 타무라 히로코 씨의 제2의 공판은 오후 1시 반에 개정됩니다. 우선 증거조사부터 시작해서 검찰 측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물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살해 시 직접 촬영했던 이 핸디카메라도 압수물로 제출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루나 피고의 수첩, 다이어리로 보여지는 이것도 증거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자, 이 중에 2023년 5월 28일 나이트클럽의 폐접 이벤트에 출석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 사람들이 놀아주었다, 이런 글이 쓰여 있었대요. 하지만 그 말썽이 뭔가 일어났다라는 내용의 글이 적혀 있었고, 그 후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내가 처리할 거야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판명났습니다. 자, 그 이후로 어머니였던 히로코의 모습에 대해서는 흰색 셔츠에 검은색 감색 가디건 차림으로 눈을 부릅뜨고 곧장 재판장 쪽을 향하는 분위기로 법정에 들어섰다. 매우 당당한 인상이었다. 당시 단지 증거조사 종반에 이제 아버지였던 자신 남편이죠. 남편의 진술 조서가 읽혔는데 그 중에 자택에서 그 머리를 손괴하고 있는 묘사가 몇 번이고 이제 묘사가 되어 있어서 그 모습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글로 다하기 매우 끔찍한 내용이었습니다 라는 게 이 디렉터의 얘기였어요. 자, 이것이 읽히는 20분 동안, 그 20분 동안만은 똑바로 눈을 뜨고 검찰 쪽을 바라보던 이 엄마인 히로코가 눈을 내리깔고 눈이 붉어졌다는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피해 남성의 유족이 있었어요. 그 62세의 그 남성, 그 여장을 좋아했던 그 피해자 남성의 아들이 있었는데 2명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자, 아버지는 몇 년 전에 환갑을 맞이해 호타루 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코로나인 것도 있어서 실현되지 못했다. 내가 그 여행을 선물하기도 전에 이 사건에 휘말려서 너무나 후회하고 있다. 또 나는 아버지가 3번 죽었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는 살해가 실행되었을 때 아버지가 죽었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시신이 손괴되었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간지 등의 보도에 의해서 나의 아빠가 죽어야 마땅하다라는 여론이 형성되었을 때, 이 세 번의 시점에서 아버지는 3번 살해당했다. 그런 끔찍한 아버지가 아니라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걸 좋아하는 아버지였다. 피고인 3명에 대해서 이 루나와 그의 아버지와 엄마라는 이 3명에 대해서는 일가족 모두 극형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체포되었을 때 이 타무라 오사무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좀 여윈 모습이 보이죠. 자, 이때의 재판은 휴정을 사이에 두고 오후 3시 반에 재개했고 아버지 오사무 피고가 법원에 입장합니다. 자, 처음에 입수에 보도되었을 때 사진을 보면 약간 이렇게 얼굴에 골격이 약간 있었는데 이 사진을 이때 모습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비쩍 마른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선서를 합니다만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히로코 쪽, 자신의 부인 쪽을 보면서 굵은 눈물을 흘렸고 손수건으로 닦아도 눈물을 멈출 수 없는 모습을 계속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는 똑바로 앞을 향해 어떻게든 눈물을 감추려고 하는 그 부인의 모습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자, 피해 남성이 변호인이 유족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이 오사무가 5초에서 10초 정도 침묵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대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큰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럼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 루나 피고가 자신의 딸이 피해자를 살해, 사체 등을 손괴했다고 했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은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 유기, 손기에 대해서는 언제 알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7월 2일 호텔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집에 돌아온 뒤에 루나가 이렇게 말했대요. 아빠, 나 목을 주웠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 이해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아빠 오사무는요, 루나가 살해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 말이군요. 그쵸? 그리고 딸이 그냥 목을 주워왔다니까 그냥 그 말을 믿은 거고요. 정신과 의사라는 사람이. 말이야 방구야. 자,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 당연히 내가 인식했다는 걸 말하면 안 되겠죠. 자신의 공판도 앞두고 있었고 또 아내였던 히로코의 범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정상 참작을 위해서. 자, 영상, 동영상 촬영 이전에는 접촉이 확인되지 않고 이날 처음 만났는가라는 게 이 영상의 자막에 곧 나올 겁니다. 그리고 만난 적이 있음. 사건 한 달 전에 피해자인 남성과 호텔에서 이미 한 번 만났다고 합니다. 초면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여기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자, 변호인 측의 모든 진술 등에 의하면 루나와 피해자 남성은 만난 적이 있고 이때 성적인 트러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건 한 달 전 피해자의 남성과 호텔에서 만났었는데 피해 남성에게 이 루나를 만나지 말아라 라고 아빠가 전화를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피해 남성을 설득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만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딸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했다고 해요. 이 아빠인 오사무가. 자, 2023년 5월에 루나와 피해 남성이 처음 만나서 가라오케에 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딸이 끌려간 곳이 호텔이었다. 그리고 3시간 정도 체류를 했고 이때 성적인 트러블로 발전한 겁니다. 자, 검찰 측의 모든 진술에 의하면 루나는 이렇게 말했대요. 절대로 찾아낼 거야. 무조건 찾아내서 복수할 거야. 그리고 죽여버릴 거야. 라고 아버지인 오사무에게 말했고 클럽에 다니면서 이 남자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발견하고 2023년 7월 1일에 만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그 피해 남성에게 루나를 만나지 말아라 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이 아빠가 전화를 한 이유가 루나에게 똑같이 뭔가 해를 가할까봐가 아니라 자신의 딸인 루나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가 아니었을까라는 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설득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만난 거죠. 그래서 사건 전에 이미 루나가 살을 갖고 만난 거야. 그리고 그걸 부모가 인식했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만나지 말라고 한 거지. 이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상기의 교환, 전화 교환이나 이런 게 있은 후에 톱과 칼을 구입한 걸 생각하면 아버지는 이미 루나가 자신의 딸이 이 남성을 살해할 것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던 거다. 자, 검찰 측으로서는 아버지 오사무가 루나가 살해를 저질렀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주관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사무가 한 일을 꺼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톱을 구입했다던가 칼을 구입해서 사줬다던가 가발을 사줬다던가 그리고 딸을 픽업했다던가 드롭시켜줬다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어머니인 히로코의 경우에는 살인 방조가 아니라 시체 손괴. 그러니까 딸이 목을 막 이렇게 손괴할 때 그 죄명이기 때문에 살해까지 했다는 거 사실 몰랐는데. 근데 타무라 오사무는 딸의 살해를 이미 인식을 했고 딸이 그런 일을 저지르도록 용인을 한 거지. 그런데 검찰 측의 지적을 부인했고 아빠는 무죄를 주장한 겁니다. 자, 그 근거로 강조한 것이 루나가 사실 굉장히 SM 취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SM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 SM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공격과 방어죠. 옛날에 K짱 기묘한 이야기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약간 S는 어떤 사람을 이제 노예처럼 부리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명령하는 걸 좋아하고 M은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를 좋아하면서 이렇게 흥분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SM 플레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자, 오래전부터 이미 부모를 노예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집에서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던 이 딸 루나는 수년 전부터 SM 행위에 굉장히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역겨운 거 나와요, 여러분. 가끔 난 여왕님이 되고 싶어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클럽에 가보고 싶어 라는 말을 꺼내서 아빠와 함께 같이 5월 말에 이 스스키노 클럽에서 만난 것이 바로 피해자였던 이 히토시 씨였던 것입니다. 여장 애호가였던 이 히토시 씨와 의기투합한 이 루나가 러브호텔에 가서 동의하에 여러 차례 성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히토시 씨가 피임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고 이것에 아내 나가 이렇게 사정을 한 것을 안 루나가 약속을 어겼어 라고 경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임신과 뭔가 성병 이런 거에 좀 겁을 먹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의 발단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히토시 씨와는 성적 트러블 후에 오사무는 딸과 함께 주말 내내 스스키노에서 그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냈고, 그리고 누나가 이렇게 말했대요. 용서하기로 했어 라고 발언했고 재회의 약속을 받아냈대요. 그러니까 이 히토시랑 통화하면서 괜찮아, 다 잊었어, 용서할게 아저씨, 뭐 이렇게 말을 했겠지. 그러니까 또 만나자, 그때 재밌었거든 이러면서 약속을 받아냈고, SM이 빗대 이렇게 예고했다고 합니다. 히토시 씨가 그때 나를 혼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히토시 씨를 혼낼 차례야 라고 말했대요. 그러다가 6월 하순 그 리허설로 SM 플레이를 시연했던 것입니다. 누구와? 아빠인 오사무와 함께 SM 플레이 리허설을 한 겁니다. 역겹휴. 자, 오사무 피고는 그 모습을 법정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이죠. 딸과 SM 플레이를 한 걸. 자, 자신은 집 거실 한가운데서 정자하고 있었고 손을 뒤로 돌리고 눈을 감으라 라고 딸이 말했어요. 수갑과 눈가리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앉아 있으라고 딸이 명령을 한 거죠. 등 뒤에서 스멀스멀한 느낌이 있었고 스카프로 뺨과 목덜미를 만지는 감촉이 있었습니다. 히토시 씨와 만났을 때의 SN 연습인 줄 알았습니다. 뒤에서 뺨이나 목덜미를 살해하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알고 싶었던 거라고. 딸이 어떤 느낌이냐고 물었고 오싹오싹하다라고 대답했더니 딸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자, 범행 당일 루나는 오사무가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에 앉아서 히토시 씨와의 만남의 장소로 향했습니다. 상의 밑에는 바디라인이 특히 가슴 부분이 강조된 그런 여왕님 풍의 의상을 입었었다고 해요. 자, 그리고 히토시 씨와 이 루나가 만나면서 러브호텔로 직행합니다. 그리고 알몸이 되어 있었던 히토시 씨는 욕실에서 뒷짐을 진 채 수갑에 채워졌고 아이 마스크로 시야가 막힌 상태에서 등 뒤에서 루나가 그냥 칼로 찔러버린 거죠. 즉 루나가 아버지와 자택에서 펼친 SM 플레이 리허설은 이 히토시 씨의 살해 예행 연습이나 다름이 없었던 겁니다. 자, 실은 히토시 씨는 살해되기 직전 뒷짐으로 장난감 수갑을 차고 있었던 것 이외에도 안대 같은 것으로 눈 가리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의 범행 그 현장에서 방어흔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다퉜던 그런 그게 현황이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뿐만 아니라 루나는 이때 이 히토시 씨를 습격했을 때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자, 루나는요, 자신이 하고 있던 이 살해와 목을 절단하는 모습 등을 1시간 22분에 걸쳐 셀프로 다 촬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검찰 측이 이날 동영상의 내용을 정리한 수사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자, 검찰관은 구두에서 루나 피고는 목을 2초 동안 9차례를 찔렀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남성이 고메네 이렇게 미안해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2초 동안 9차례 이렇게 찌른 걸 거 아니야. 그리고 히토시 씨는 양손의 자유도 또한 시각도 빼앗긴 상태에서 등 뒤에서 갑자기 습격을 당하고 목 부위를 바로 찔렸던 겁니다. 자상은 여러 군데 있었고 그중 하나는 폐 부근까지
이르는 깊은 상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자택에서는 혈흔이 묻은 비옷이 압수되었고 루나가 히토시 씨를 살해할 때 착용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다 하고 간 거지, 아주. 그리고 욕실에서 히토시 씨가 눈이 가려져서 수갑을 차고 있었는지 상세한 것은 불분명하지만 루나가 그러한 플레이를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SNS에 그런 댓글들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왜 하필 목을 가져간 걸까? 라는 그런 사람들의 댓글 중에 하나가 뭐였는 줄 알아? 그거 혹시 핸드폰 비번 풀려 그런 거 아니야? 얼굴이 필요하니까? 그런 소름 끼치는 댓글도 있었죠.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 핸드폰 풀기 위해서 목을 가져간 걸? 보시면 등이 꾸부정하죠. 가방을 또 뭔가 메고 있었던 겁니다. 머리가 여기 들어가 있을지 여기 들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이코 같은 년이면 이 가방에 머리가 들어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그냥 생각입니다. 자, 루나 용의자가 호텔을 출입할 때 이미 장갑을 착용하고 있었고 범행 현장인 러브호텔의 실내에는 지문이 일절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완전 계획적인 범죄인 거죠. 자, 그리고 사건 전에 자신의 집에 PC에서 지문, 세제 이런 것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사건 전에 염소계 표백제를 구입한 것도 밝혀졌어요. 증거인멸이나 살해 후에 청소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죠. 자, 이러한 점에서도 사건에는 강한 계획성을 엿볼 수 있지만 이 루나의 치밀한 범행에 동행한 것은 그리고 협력하고 있었던 것은 바로 아빠였던 오사무였던 거죠. 타무라 오사무는 범행 당일에 루나 용의자를 차로 이렇게 이동시켰던 것이 밝혀졌으나 또 아빠는 딸을 사건 전 집 근처 가게에서 장난감 수갑, 가방, 톱, 칼, 가발 등을 함께 구입한 게 밝혀졌잖아요. 그래서 가발을 왜 구입했냐라는 질문에는 뭐라고 말했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실제 재판에서 이제 말한 겁니다. 엄마예요. 딸이 아저씨랑 같이 들어가는 게 찍혀서 그게 싫어서 라고 했어요. 카메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변호인이 카메라는 보안 카메라를 CCTV를 얘기하는 건가요? 라고 했더니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빠와 딸이 실제로 자주 간 것으로 보이는 기괴한 컨셉의 바입니다. 여기 보면 목이 있죠. 이런 게 이 바의 뒤에도 제가 더 보여드릴 건데 이 바에서 나오는 음료라든지 뭔가 뭐 인테리어라든지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입니다. 아빠와 딸이 자주 가던 실제 바예요, 여러분. 7월 1일 토요일 홋카이도 삿포로시에 있는 환락가 스스키노에서 4년 만에 개최되었던 디스코 이벤트. 종료한 시간은 10시입니다. 그리고 17시간 후에 히토시 씨는 이벤트 회장에서 도보로 5분 정도 떨어져 있는 러브호텔의 한 객실에서 머리가 없는 전라의 상태로 발견된 것이 이 엽기적인 사건인 거죠. 자, 7월 25일 경찰이 이미 루나의 가택 수사를 했을 때 히토시 씨의 머리는 이미 부패가 굉장히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찍힌 영상 속에서는 욕실에서 이미 피부가 벗겨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밝은 복숭아색 머리가 있었다.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모습으로 루나가 병 안에 안구를 넣어가지고 손바닥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누나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갖고 놀았대. 그게 비디오 촬영에서 밝혀진 실제 내용입니다. 자, 루나 피고는 촬영하고 나서 뭔가 지시하거나 이런 모습은 없었지만 이 오사무가 분위기를 파악해서 그 모습을 잘 이렇게 촬영을 했었다고 해요. 자, 피해 남성에게 루나를 만나지 말라고 전화를 했고 설득 못해서 결국 두 사람이 만났고 루나가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부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모든 게 다 끝나고 난 상태였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영상에 조명이 나와요. 미쳐 돌아가시겠지. 타무라가 욕실에서가 아니라 화장실에서 이렇게 줌 아웃 하는 이런 기교도 부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명의 밝기는 충분했는데 뭔가 펜라이트,
이게 펜라이트인데 이걸로 이렇게 대상을 이렇게 찍었다고 해요. 초점을 맞추고 다시 촬영하거나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보시면 의사 강사가 꽂고 다니는 거 있잖아. 눈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 펜라이트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 펜라이트는 자신이 이제 의사니까 일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일을 끝나고 돌아왔기 때문에 수중에 이렇게 있었던 펜라이트를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사건 후에는 이제 이 이웃의 편의점이나 슈퍼에서 대량의 얼음을 구입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가택 수사 시 입수한 동영상에서는 장갑을 낀 누군가가 히토시 씨의 머리를 막 이렇게 만지고 있는 모습이 찍혔다고 합니다. 너무 소름 끼치잖아. 말하면서도 너무 역겹고. 자, 루나가 용의자의 머리를, 그러니까 루나가 머리를 만질 때의 모습, 그 모습을 아빠가 또 촬영을 한 거야. 그래서 그 가죽을 벗길 때도 아빠가 촬영을 도와줬고, 누나를 빼고 혀를 자를 다 아빠가 촬영을 해준 겁니다. 너무 기괴하지 않아? 자, 절대적인 상하 관계가 있는 가운데 이것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정상 참작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상하 관계였던 이 루나의 이상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변호인 측에서 보면 장례적으로는 루나 피고는 심신미약이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 자, 루나에게 절대적인 이런 왜곡된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검찰 측, 변호인 측 쌍방이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루나가 어렸을 때부터 써있는 겁니다. 꾸짖거나 비난하는 일은 전혀 하지 않고 루나에게 경어를 썼대요. 존칭어를 쓴 거야, 자신의 딸한테. 예를 들면 아가씨라고 불렀대. 오조상 이렇게. 아가씨. 그리고 아가씨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 나는 노예입니다. 오더 퍼스트 라는 취지의 약서를 쓰게 해서 거실에 눈에 띄는 장소에 붙이게 했대요. 그러니까 아가씨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마. 나는 노예입니다. 오더 퍼스트라고 써. 라고 엄마에게 시킨 거야, 아빠랑. 그래서 그 엄마랑 아빠는 나는 노예입니다. 오더 퍼스트. 라고 해가지고 오더가 먼저다, 명령이 먼저다 이런 걸 쓰게 해가지고 그걸 벽에 붙이게 시킨 거예요, 자신의 부모님한테. 그래서 검찰에 의하면 루나 피고는 아버지 오상훈 피고에 대해 이렇게 말했대요. 운전 중인 아빠한테 너는 드라이버야, 드라이버상 이렇게 말랐대. 드라이버씨 이렇게. 그리고 운전 중인 아버지의 목을 조르거나 자신의 분노를 자주 분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였던 히로코한테는 조쿠조라고 하는데 이 조쿠조가 뭐냐면 예전에도 말한 적 있었는데 이 30대에서 50대 사이에 성숙한 성적 매력을 갖고 있는 여성이 일하는 곳을 조쿠조라고 해. 그러면서 이 조쿠조 이 풍속점에 팔아버리면 돼. 자신의 엄마한테. 거기에 팔아버리면 된다고 발언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조상 아가씨의 시간을 낭비하게 하지 마. 그리고 나는 노예입니다. 오더 퍼스트 써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은 딸을 혼내거나 비난하거나 꾸짖거나 하지 않고 무조건 딸의 명령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리고 항상 딸의 눈치를 보고 무조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리고 딸의 분노가 이 분노 조절장애 분노가 막 이렇게 격노하게 되면 그저 딸이 스스로 가라앉는 것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눈치를 보면서. 그런데 또 웃긴 게 뭐냐, 이 아빠가 말하는 건 나는 딸의 마음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행동했습니다. 억지로 강요당하거나 지배당한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이미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나는 딸이 뭔가 더 무너지지 않기를 바랬으며 딸이 나한테 뭔가 우리한테 뭔가 지배를 한다거나 우리가 지배를 당한다거나 그런 적은 없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배당한 적이 없으면서 딸이 머리를 갖고 왔는데 주워왔다고 한 걸 믿고 그걸 촬영하고 톱 사주고 가서 모르겠어.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전제가 있지. 누나의 이상성, 약간 뭔가 이상한 그런. 그래서 책임 능력의 관계로부터 말하면 심신미약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심신미약이 뭔가 작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런 딸에게 끌려다녔다. 그러니까 둘 다 셋 다 문제가 있는 거다. 이게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잖아. 죄를 줄이는 거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쓰레기 같은 법이지. 자, 그러면서 변호인 측이 역시나 이 왜곡된 부모 자식 관계를 지적한 거지. 물고 늘어진 거야. 부모가 루나를 자신의 딸을 아가씨라고 부르고 있었던 거, 그리고 루나가 아버지를 도라이바상, 드라이버씨, 운전자씨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를 카노조, 카노조가 일본말로 뭐냐면 그녀를 뜻하거든요. 여자, 그녀를 뜻하는데 자신의 엄마한테 카노조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그리고 루나는 자신의 쓰레기를 포함해서 자신의 그 어떤 물건에도 닿지 못하게 했어. 아주 극단적으로 싫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나 피고가 버린 루나 피고의 쓰레기나 뭐 이렇게 냄새나는 것들도 아무것도 버릴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것을 옮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집은 점점 그런 것들이 쌓여서 발이 디딜 틈이 없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마도 거실에서 자고 그냥 일어나고 자는 그 요만큼의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 고작이었고, 아버지 오사무 피고는 PC방에서 자거나 출퇴근 전에 바로 무조건 저택에 들려서 딸에게 부탁받은 이런 쇼핑, 이런 목록을 받아와가지고 쇼핑을 대신 해주는 생활. 자, 카메이 변호사에 의하면 엄마인 히로코는 어떤 역할을 완수했는가? 방조라고 볼 수 있는가? 그리고 루나는 책임 능력의 유무 정도, 즉 심신미약이라고 인정이 되는가? 사건 전후의 행동의 합리성이 관건이다라고 말했고, 이 아빠인 오사무는 딸에 의한 살해를 허용하고 있었는가? 딸의 책임 능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 이것들이 재판의 포인트라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재판에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이 엄마와 아빠가 어떤 대화를 나눴고,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자, 심신미약인 루나 피고에게 마인드 컨트롤에서 절대적인 상하관계를 부과받고 있었다고 하면 엄마인 히로코의 영향에는, 엄마의 히로코 양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히로코 형량에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었어요. 난 몰랐는데 딸에게 뭘 갖고 왔으니까 난 몰랐어요. 라는 이렇게 우기면 양형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반면 오사무의 경우에는 정신과 의사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작용하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는 게 어떤 변호사의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이 목소리 있잖아. I want to kill you. Why don't you follow my order? 난 널 죽이고 싶어. 너 왜 내 오더에, 내 명령에 따르지 않아? 그러면서 오사무 클리닉에서는 이런 수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2023년 1월 22일에 대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그 딸의 비명 소리까지 녹음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거 제가 목소리 왜 안 갖고 왔냐면 그 재연하는 사람이 I want to kill you 막 이렇게 녹음이 돼 있어서 그냥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사무가 클리닉에서는 이런 수준으로는 대응할 수 없다는 식으로 생각돼 라고 말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고, 이때 딸이 으악 하고 비명을 지릅니다. 처음으로 법정에 흐른 루나의 목소리. 자, 정신과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하려고 오사무 피고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빠도 딸이 뭔가 이상하니까 사건 반년 전부터 딸과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해된 남성과 처음 만난 날까지의 음성 데이터였습니다. 자, 2023년 1월 22일에 녹음된 그녀의 목소리는 뭐냐면 조금이라도 더 힘을 길러서 댐에 너네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네가 여동생을 죽여줘! 그런데 루나 피고는 여동생이 없습니다. 외동딸이에요. 자, 증인신문을 위해 출정한 이 아빠인 오사무가 이 여동생의 존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딸이 왜 여동생을 네가 죽여줘라고 말했을까? 바로 다중인격입니다. 오사무는 이렇게 말해요. 이 여동생은 루나를 말한다. 루나의 영혼, 그 밖에도 영혼이 많지만 중심은 신시아라는 인격이다. 신시아, 루루, 베이비, 제프 이렇게 여러 가지 인격들이 딸에게 있었다는 거지. 가지가지하네 내 말이. 자, 여기 보면은 10년 전부터 루나라고 부르면 이렇게 말했대요. 소노코와 신다. 그 아이는 죽었어. 소노 남아야 돼, 요반아야 돼.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마. 루나토유 타마시야. 나 그때 신시야. 루나라고 불리는 영혼은 이미 죽었어. 나는 신시야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신시아가 나타난 겁니다. 신시아라는 인격이. 그리고 루나야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했대요. 그래서 보통의 부모로서의 행동이 굉장히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왜 살해 이유를 본인에게 묻지 않았나요? 라고 했더니 아빠가 이렇게 말해요. 신시아는 다른 사람의 말에 질문에 답하지 않아요. 신시아에게 있어서 타인인 우리는, 엄마 아빠가 아닌 타인인 우리는 물을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뭔가 묻고 따질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자, 엄마의 증언은 어떨까요? 자, 엄마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루루나 그 베이비는 격렬한 짓을 하는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변호사가. 제프는 어떤 존재야? 라고 했더니 토테모 다이세츠나 파토나라고 해요. 아주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녀는요, 아빠의 말에 의하면 18살부터 19살 때부터 자해 행위를 하거나 오버도즈, 그러니까 약을 과다 섭취하거나 이런 것들을 반복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도록, 그러니까 딸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라고 합니다. 또 머리를 파손하는 촬영을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딸이 왜 그런 짓을 하도록 왜 냅뒀습니까? 라고 했더니 기억이 애매한데 지금 생각하면 그만하라고 해도 하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딸을 책망해서 딸을 막 나무라서 딸이 더 이상의 정신장애를 악화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냥 원만하게 시간이 빨리 갔으면 하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지금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아마 더 부서졌을 거예요, 내 딸은. 그래서 딸을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이 안고 있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서 배신하는 행위가 되는 것 같아서. 배신하는 행위가 될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 어떤 미친 사랑이야. 자, 여기 보시면 다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타무라 루나는요, 살인, 시체 손괴 등의 죄, 호텔에서 등 뒤로 흉기로 남성을 찔러 살해, 톱 등 여러 개의 날붙이로 목을 절단, 머리를 가져다가 가지고 간 머리를 손괴하는 등. 자, 아빠 오사무는요, 살인 방조, 시체 손괴 방조죄. 자, 범행에서 사용한 톱 등을 구매해서 딸 루나에게 제공, 사건 당일 루나를 호텔 부근까지 픽업. 자, 루나 피고인이 집으로 가져간 머리가 손괴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 자, 엄마 히로코는요, 사체 유기 방조, 사체 손괴 방조죄에 됩니다. 자, 머리를 자택으로 숨기는 것을 용인, 그리고 루나에게 피고받은 비디오 촬영을 남편인 오사무에게 의뢰. 계획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고 있는 게 여기 써 있는 겁니다. 자, 이번 재판은 아버지나 어머니의 재판이 아니라 그냥 엄마와 아빠가 이 딸이 집에 들여온 머리를 손괴하는 것을 용인했느냐가 가장 큰 쟁점입니다. 자, 사실 딸이 그런 짓을 할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저지르게 했다라는 상태였다면 적극적으로 뭔가 동참하지는 않았어도 그러니까 방조죄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미묘한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을 뿐이다 라고 주장하려면 뭔가 합당한 배경 사정을 만들어내야겠죠. 자, 오랜 세월 가족이라는 농밀한 인간관계 속에 닫힌 공간에서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겠죠 라는 질문에 아예 어렵죠. 가족밖에 모르는 부모 자식 관계에 왜곡된 상황에서 이제 겨우 풀려나서 법정에 나온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번 사건은 역시 사건 직전 피해자와 성적 트러블 문제를 빼고는 생각할 수 없고 그에 대해 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어쩔 수 없었다,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자, 언제 시작될지는 모르겠지만 루나와 오사무 피고의 재판에서는 재판하는 전에 없을 정도의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자, 상황도 그렇고 루나 피고의 책임 능력에 관한 판단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 측은 범행 전에
남성을 살해하는 대화를 가족끼리 이미 하고 있었다. 비디오 촬영할 때도 줌 기능을 이용하거나 펜라이트로 손괭이를 비추거나 뭔가 루나가 억제하고 싶은 것들을 모두 다 촬영하고 루나의 손바닥을 놀고 있었다. 자, 이러면서 직접적 심리적으로 아빠도 딸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에 이 딸과 아빠를 알고 있었던 자주 갔던 바에 뭐 일하고 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지인입니다. 그리고 이 딸이 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도 이 가게에 와서 놀았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목을 자르고 사람을 죽인 다음에 목을 손괴하고 아빠는 촬영을 하고 그 이후에 가게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 있던 지인의 증언을 들어볼 겁니다. うちにはいつも笑ってて明るい感じなのかなと。 자, 동료들한테는 언제나 웃고 있고 굉장히 밝은 밝은 느낌이었다. 普通の子楽しく遊べるし 그냥 보통의 애? 뭐 되게 굉장히 잘 놀았고. 事件があった時どういう雰囲気でした？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어떤 분위기였나요? 普段と変わらず普通久しぶりに会って共通の話題で盛り上がって何も変わってないだからこう 이게 중요해. 뭐라고 하냐면 사건이 일어난 뒤에 만났을 때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냐 그랬더니 평소와 다름없이 평범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공통의 화자로 이렇게 분위기도 막 올랐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서워요. まあお酒飲んでテンション上がっちゃったのかな、意気投合して優しい言葉かけられたとか。 자, 뭐라고 말하냐면 술도 마시고 텐션도 굉장히 높았고 의기투합했고 그다음에 굉장히 뭐 상냥한 말을 듣기도 했어요. 全てはルナの方だと思う。 자, 뭐라고 말하냐면 질문이 뭐였냐면 사건을 계획한 것은?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전부 루나라고 생각해요. 首切るとかをルナが決めたのかっていうのはわからないけど、殺す気ではいたのかなと。こうするって決めたらこうすると。だから何かがあって俺に相談したのかな。ルナが言うことは絶対とかそういうふうに思ってたのか、過保護というか。 자, zet다이라는 말을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을 계획한 전부 루나라고 생각합니다. 목을 자를지는 루나가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죽일 마음은 이미 있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이렇게 할 거고 무슨 일이 있어서 바로 이 부모님께 상담했던 걸까? 루나가 하는 말은 절대적이었으니까. 과보였어 라고 말합니다. 자, 삿포로 스스키노 호텔에서 2023년 7월 머리가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자, 체포 기소가 된 부모와 자식 3명 중 아버지였던 타무라 오사무의 피고가 5회째 재판이 2025년 1월 29일 열렸습니다. 굉장히 인기 많은데 뭐랬냐면 이게 정부 이해가 안 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기가 많은 거야. 이게 360명이 모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증인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빠와 이제 엄마의 증인 신문 할 거 같은데 여기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답변들이 있어요. 너무 이상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재판에서 어머니가 증인으로 출정합니다. 변호인 측으로부터 증인 신문이 행해졌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건 변호인 측의 질문과 그리고 어머니의 답변입니다. 자, 옛날에 루나 피고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루나 피고는 친구들과 평범하게 지냈어요. 학교에서는 교실에는 들어가지 않고 보건실 등에서 수업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녀가 좋아했던 것은 뭡니까? 포켓몬 동물들, 캐릭터 귀여운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자, 동급생과의 트러블은 그때 나이프로 찔렀던 거 있죠. 그랬더니 엄마가 뭐라 그러냐?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기억에는 없습니다. 친구를 말 타기로 위에 올라타서 커터가를 들이댄 사건은 기억이 없어요. 훈육은 했습니까? 일반 과장과 같은 말은 잘 들었어요. 사람이나 동물에게 상처 주는 일을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남에게 폭력을 휘두른 일은 없었습니다. 동물에 대한 대응은
집에 패럿 같은 걸 키우긴 했지만 귀여워했어요. 이 사건으로 난생 처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자, 루나 피고의 망상에 대해서 오사무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남편과. 자, 이렇게 하자는 방침을 정한 것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스스로 병원에 가고 싶다고 한 적은 있었어요. 하지만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 않게 되었고, 그래서 병원에는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하자고 한 말은 있습니까? 기억이 안 나요. 자, 망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을 줄 알았습니까? 남편이 정신과 의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입원 같은 건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문제가 크게 없었죠. 뭔가 틀려도 남편이 말해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 대응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화나는데, 연기하면서도 화나네요. 가족의 일상생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건 전 루나 피고의 하루 생활 방식은 어땠죠? 밤낮이 바뀌었어요. 오후 4시 전후가 아침이었고 새벽 6시쯤 잠이 들었죠. 히로코 씨는요? 저는 9시가 넘으면 졸렸기 때문에 10시경에는 잤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7시쯤 일어나요. 루나 씨와의 생활 동선이, 그러니까 6시에 일어나서 7시쯤 생활을 시작해라는 뜻이겠죠. 자, 딸과의 동선이 겹치는 것은 5시간에서 6시간 정도입니까? 네. 루나 피고가 혼자 외출하는 일이 자주 있었나요? 아니요. 혼자서는 외출할 수 없어요. 자, 이게 바로 루나가 아빠와 자주 다녔던 그 바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바의 화장실 인테리어 모습입니다. 토막난 몸 이런 것도 많이 있고 밑에는 이제 그 술이에요. 눈알이 있죠. 그러니까 루나가 이런 걸 보면서 목을 자르고 자른 목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눈알을 빼고 이랬던 게 여기서도 뭔가 영감을 받았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빠와 자주 다니던 바예요. 자, 아버지인 오사무 피고와는 어디를 갔습니까? 차로 갈 수 있는 여러 곳이요. 오락실이나 돈키호테, 심령 스팟, 괴담바 같은 곳이요. 자, 외출은 히키코모리, 그러니까 집에 박혀있을 때부터입니까? 아니면 요즘에 외출을 하기 시작했나요? 2023년 전, 그 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자, 활동하는 것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자, 사회에 나갔을 때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집에서는 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딸이 말해주면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면 알 수가 없었어요. 자, 루나 피고는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습니까? 18살 직전에 카페인 과다 섭취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답니까? 사건 직전 2023년쯤인가 루나가 갖고 있는 굵은 로프를 사용해서 목을 맨 적이 있었어요. 목에 걸었지만 발을 놓는 순간 줄이 스르륵 풀려서 못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8살이면 생일과 관련이 있나요? 친구들끼리 16살이 되기 싫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때도 18살이 되기 싫다고 말했어요. 루나 피고로부터 좀비 망상이나 루나 씨가 하고 싶은 것들은 모두 하게 만들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란다에서 불꽃놀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연기로 주위에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까 하지 못하게 한 적이 있어요. 밤에 나가고 한 거는 말릴 수 없었습니까? 남편인 오사무 씨한테는 가혹한 스케줄이었다고 생각하지만 딸을 위해서는 밤에라도 나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루나에게 오사무 피고가 힘드니까 그만두라 한 적은 있습니까? 있습니다. 남편과 딸이 돌아오는 시간이 새벽 1시, 2시, 3시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남편 일에도 컨디션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서 딸한테 지적을 한 적은 있습니다. 저 물건에 집착한다고 했죠. 자, 부모로서 이 집이 더 심해지기 전에, 더러워지기 전에 이걸 버려라 라고 한 적이 없었나요? 말한 적은 있지만 제가 버리려고 할 때마다 굉장히 화를 내거나 막 과호흡이 올 정도로 화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딸에게 그런 괴로움을 주고 싶지 않아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른다던가 했습니까? 네, 심할 때는요. 딸이 불안해지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까? 화가 났을 때 잠깐 나갈래? 라는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오사무 씨라고 표현을 남편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오사무 씨와 둘이서 시간을 보는 일이 많이 있었어요. 남편이 돌아오면 몸이 상해서 피가 나 있었고 그리고 딸의 몸에도 피가 나 있었고 자해나 그런 일은 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자, 루나가 화났을 때 대처법이 어땠나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연료를 투과하는 일이 많았다니까 스스로 안에서 이거 자신을 이렇게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저 진정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딸이 화나지 않았을 때는 보통 평소같이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딸과 이야기를 할 때는 아니지만 신시아 씨와는 담소를 나눕니다. 신시아가 뭔지 알죠? 얘 또 다른 인격입니다. 자, 7번째 재판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딸이 가발 쓴 이유에 대해서. 자, 루나 씨는 피해자와 만나기 위해 외출할 때 금발 가발을 쓰고 있었습니까? 네. 가발이 필요한 이유를 들었습니까? 딸에게 들은 이야기 중 기억에 남는 건 가발은 아저씨와 호텔에 들어갈 때 그 카메라에 찍히는 게 싫어서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카메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 무엇에 비치는 게 싫다는 거죠? 카메라라고 생각합니다. 방범 카메라 말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2023년 7월 3일. 자, 그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를 보고 루나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네. 그 후에 남성의 머리가 없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검은 쓰레기 봉투에는 피해자의 머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했습니까? 확신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애매합니다. 7월 3일 조간에서 루나 피고가 피해자를 죽였다고 확신했다고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때도 오사무 피고에게 상담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바로 한 기억이 없어요. 머리를 본 게 며칠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를 본 것은 오사무 피고의 비디오 촬영보다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인 것 같아요. 루나애가 머리를 보여줬을 때 스고이 대단하네라고 말했습니까? 말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미친 거 아니냐? 딸 머리 보고 스고이라고 말하는 게? 왜 머리를 갖고 돌아왔는지 딸에게 물어봤습니까?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머리를 가지고 돌아와서 무엇을 할 것이라는 것을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머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남편에게 상담한 적은 라인 같은 데서 상담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셋이서 사건에 대해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자, 루나에게 지금 목욕할 수 없으니까 욕실에서 머리를 좀 빼달라라고 한 적은 있습니까?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자, 루나가 피를 깨끗하게 하고 왔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자, 루나 씨가 피해 남성을 죽였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뭐랬는지 알아? 그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 딸이 피치가발한 옷을 입고 왔었는데 그 우비가 있었는데 몰랐다는 생각한 게 말이 되니? 자, 변호인 측에서 히로코를 이렇게 신문합니다. 자, 변호인 측은 검찰이 1월 30일에 증인신문에서 지적하고 있었던 이 히로코 피고의 수사 단계의 진술에 대해 신문을 계속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월 30일 신문 후 조사 녹음 녹화 영상 등을 함께 시간을 두고 확인했죠. 네. 지난주 신문 때 검찰관으로부터 에탄올을 사왔다고 하셨는데 딸의 계획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고 히로코 씨는 그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다고 증언했죠. 네. 수단계 조사 7월 24일 녹화를 저와 함께 확인해보고 에탄올이라는 단어가 경찰관의 발언을 포함해 6곳에 나와 있어서 모두 하나하나 확인했죠. 네. 에탄올에 대해 딸 계획에 필요할 것이라서 샀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히로코 씨는 조서에 딸이 계획에 필요한 것으로 샀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정정도 요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서명했죠. 네. 왜 조사 정정을 요구하지 않았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으면? 정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아서 빠진 것 같아요. 지난주에 검찰관으로부터 에탄올에 관해 질문을 2번 받았는데 에탄올은 딸 계획에 필요한 것으로 샀다. 얘기했죠. 물어서 이야기한 것 같아요 라고 증언했죠. 네. 그렇게 증언한 이유는
두 번이나 같은 말을 해온 것과 사실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틀림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검찰의 질문 자체도 오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질문이었다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된 질문을 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루나 피고의 사건 동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루나의 동기에 대해 루나 씨 본인에게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결국 루나 씨가 사건을 일으킨 동기에 대해서 검사나 경찰관, 변호인 등으로부터는 어떻게 듣고 있었습니까? 검사나 경찰관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지만 딸이 목을 주었을 뿐인데 왜 나는 밖으로 내보내주지 않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고 변호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딸이 변호인한테 말하는 거야. 나는 그냥 목을 주운 건데 난 죽이지 않고 그냥 목만 주워왔을 뿐인데 날 왜 밖에 내보내주지 않아? 나 왜 풀어주지 않아?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딸의 변호인으로부터 들었다는 겁니다. 자, 사진에는 변호인에게서는 루나는 동기는커녕 일을 일으켰다는 말도 하지 않고 목을 주었을 뿐인데 왜 자신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느냐라고 말하고 들었다고 해요. 자, 루나는 왜 사건을 일으킨 것 같습니까? 딸의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전혀 추측할 수 없습니다. 자, 8번의 재판, 변호인 측에서 이제 아버지였던 타무라 오사무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딸이 두부 손괴를 촬영한 것에 대해 물어봅니다. 욕실에서 촬영할 때 히로코한테 뭐라고 들었습니까? 딸이 욕실에서 촬영해달라고 해서 촬영을 부탁했습니다. 작업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모호하지만 대체로 그런 내용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자, 그렇다면 머리는 언제 보셨습니까? 분명히 본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촬영하길 원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네. 그만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말하지 않았죠? 상황이 뭔가 상계에서 벗어났다고 할까? 너무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미루다가 히로코한테 아내에게 부탁할 것 같아서 그냥 내가 끝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손괴 방조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촬영한 파일은 총 8개가 있죠. 네. 8개예요, 여러분. 자, 오사무 씨의 발언은 동영상 속에서 단 한마디도 없었죠. 네. 그러니까 아빠가 뭔가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촬영할 때. 자, 파일과 파일 사이에 루나와의 대화는 다음은 이쪽이야 같은 말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다음은 이쪽이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말한 거예요.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루나의 심정을 생각하면 펜라이트를 사용하셨더군요. 네. 어디서 가져왔죠? 항상 사복 주머니에 들어있습니다. 가슴 주머니예요. 네. 왜죠? 평소 사복 위에 흰 가운을 입기 때문에 그 의사 가운이겠죠. 입기 때문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펜라이트는 의료용이었습니까? 네. 진로용 펜라이트입니다. 루나로부터 펜라이트를 부탁받았습니까? 네. 촬영은 오후 8시 17분부터 밖은 어두웠죠. 네. 욕실 내 조명은요. 백열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평소 몸을 씻을 때 뭔가 어두워서 곤란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촬영 시 처음부터 펜라이트를 붙어 있었습니다. 손 쪽을 밝게 하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불을 킨 겁니까? 네. 어떤 의도로 펜라이트를 켰죠? 비디오 카메라에 액정 화면을 열고 손 쪽에 핀트를 맞추려고 했지만 액정 너머에서 보면 핀트가 이렇게 흐려졌기 때문에 핀트를 맞추기 위해서 펜라이트를 켰습니다. 야, 뭐 이렇게 열정적으로 촬영할 거야 이게? 핀라이트 왜 초점 맞출 거야 이게? 정신병자지 아빠도. 루나가 손괴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펜라이트를 비춘 겁니까? 아닙니다. 루나로부터 앞으로 이런 작업을 하겠다라고 말을 들은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자, 손괴의 조언을 요구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 오사무 피고인 분께는
그 오사무 피고인 분께는 약간 그 아빠 나 이렇게 손괴할 건데 어떻게 팁 좀 줄 수 있어?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냐는 말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사무 씨가 머리를 만진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머리를 잡아줘, 머리를 좀 잡아 라고 말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자, 당시 루나 피고는 장갑을 끼고 작업을 했습니다. 그 동영상에는 왼손이 찍혀 있었습니다. 머리를 잡고 있었던 것은 누구입니까? 딸의 왼손입니다. 그때 흥분된다든가 이런 발언을 들은 적은 없습니다. 딸이 흥분하는 기색이 있었습니까? 그냥 담담하게 묵묵히 작업을 했습니다. 자, 1번에서 8번까지의 그 촬영 파일에서 루나 피고의 변화는 별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어떤 마음으로 촬영을 했죠? 그냥 이게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촬영했습니다. 작업은 루나 혼자서 했습니까? 누구의 손도 빌리지 않고 혼자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근거는요? 다른 사람에게 손대지 못하게 하는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도 물건에 손대지 못하게 했으니까 그 머리도 자기의 물건이라고 생각했겠죠. 자, 도와주려는 마음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촬영 자체는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7월 24일에 체포는 느리다고 느꼈습니까? 네. 하루라도 빨리 경찰에 체포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하루라도 길게 루나 피고와의 생활을 하고 싶었는지, 어떤 심정이었죠? 하루라도 더 함께 보내고 싶으니까 경찰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신고는 안 했죠? 루나에게 있어서 가족은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남겨진 세계의 창구가 저희밖에 없는 거예요. 경찰에게 신고하지 못했습니다. 루나의 심정을 생각하면 부모가 경찰로 떠미는 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는다고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목소리가 좀 이렇게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역겹표요. 자, 8번째 재판. 변호인 측에서 또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두부 손괴를 촬영한 것에 대해 아내인 히로코 피고로부터 뭐라고 들었죠? 딸이 욕실에서 촬영해달라고 해서 그걸 부탁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부탁드려요 라고. 작업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뭐죠? 잘 기억이 모호하긴 한데 대체로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머리는 언제 봤죠? 분명히 본 건 그때가 처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촬영한 것도 원하지 않았고 딸이 시켜서 했다. 뭐 이런 같은 맥락의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하루라도 빨리 경찰에 체포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는지, 그거 똑같은 또 아빠가 또 딸이랑 같이 있고 싶다, 길게 하루라도 더 있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경찰에게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아빠의 말과는 다르게 핸드폰에서 어떤 검색 이력이 나왔냐면 살인 공소시효를 검색한 게 나옵니다. 자, 사건 전인 7월 1일 오후 8시 15분 당신의 스마트폰에서 살인 공소시효가 검색되고 있는데 당신이 검색한 거 아닙니까? 네. 루나가 검색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하지 않았다면 딸이 했겠죠. 자, 1분 후에 MPO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라인으로 송신한 것은 당신입니까? 1분 20... 몇 초 뒤요? 아, 그런 것 같아요. 이때 루나와는 오락실에 있었습니까? 그렇게 들었습니다. 오락실에 가고 싶다가 게임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오락실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것은 누구죠? 딸입니다. 어딘가의 시간대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당신은 검색한 기억이 없었고 루나 딸에게 스마트폰을 빌려준 기억이 있습니까? 일상적으로 빌려주는 일은 자주 있었습니다. 자, 루나 피고는 싼 것은 5만엔이나 가까운 가격, 그러니까 싼 게 5만엔이 50만원 정도 되는 거죠. 자, 루나 피고는 저렴한 것도 5만엔에 가까운 가격으로 그중에는 10만엔이 넘는 모델도 있는 고급 인형의 애호가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아빠가 사준 거죠.
자, 물론 그래서 이 케이스를 산 것도 뭐였냐면 처음에 이런 말을 했대요. 딸이. 아빠, 인형들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아주 큰 케이스를 사줘. 캐리어를. 자, 케이스에 들어가지 않는 무키다시 인형을 정리해 놓는데 가방이 좋지 않을까? 큰 가방이 좋지 않을까? 사고 싶어. 라는 딸이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누나는 피해 남성을 만나는데 인형 보관용으로 샀던 이 캐리어를 가져갔습니까? 네. 왜 인형 보관용으로 산 캐리어를 가져가는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딱히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캐리어는 내 하중 100kg 같은 거를 조사하면서도 당신이 샀습니까? 네, 제가 샀습니다. 인형을 넣고 30kg 정도는 확실히 100kg는 안 됐습니다. 왜 100kg죠? 함께 보고 있던 딸이 우선 100kg를 감을 수 있는 가방을 사자고 해서 여러 가지를 보면서 가장 큰 게 갖고 싶어 아빠 라고 해서 샀습니다. 캐리어에 넣으려고 한 것이 피해 남성의 시체라고 알고 있어서 검색을 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피해 남성을 만나러 가는데 인형을 보관하고 있던 캐리어를 가져갔다? 산지 얼마 안 돼서 인형을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제가 그러니까 딸의 것이었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루나가 사전에 범행 계획을 설명했던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한 것은 루나를 배신한다고 생각했습니까? 딸이 이런 짓을 했다고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자수를 설득했을 거예요. 부모로서 가족으로서 제가 강제로 떠밀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빨리 체포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자택에 있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매우 좋지 않은 일로 빨리 이것이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루나가 머리를 가지고 온 이유를 듣지 못한 것은 이미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건 몰랐어요. 체포되기 전에 루나가 머리를 손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결과적으로 루나가 손괴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좋다고 하지 않았고 어떠한 액션을 일으켜야 한다고 하면 그럴지도 모릅니다. 피해 남성이나 유족들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딸 생각에 머리가 벅찼습니다. 머리 부분에 손괴를 하고 있던 걸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당시 촬영하고 싶다고 말했나요? 딸이? 네. 뭔가를 작업하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히로코인가? 딸인가? 어느 쪽에서 말해줬는지 원래 말해주지 않았던 것인지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욕실에서 시점에서 머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루나 피고는 머리를 어디에 두고 촬영했죠? 아마 바닥에 머리를 놓고 작업을. 저는 화장실 근처에 있었습니다. 화장실 쪽에서 줌 기능을 사용해서 찍은 겁니까? 네, 저는 서 있는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줌으로 작업을 해서 찍고 있었죠? 네, 아마 줌 기능을 사용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동영상의 12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틀림없죠? 그렇게 비치고 있었다면 그렇네요. 루나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까? 일절 없었습니다. 루나 피고에게 작업을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무리한 것은 무리다 이렇게 지적을 해왔죠. 근데 당신은 왜 말하지 않았죠? 이때는 더 이상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포기했습니다. 담담하고 심상치 않은 이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무리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손괴나 머리를 두는 것 이런 것들을 그만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체포까지의 사이 루나의 향후에 대해 오사무 씨와 함께 토론한 것이 있습니까? 이럴 때 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지옥이라는 게 죽고 나서 가는 게 아니구나. 내 바로 눈앞에 있구나 라고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뭐 이렇게 남편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건을 깨닫고 나선 무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는가라고 묻자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다고 합니다. 자, 부모는 오조상 아가씨라고 말하고 있었고 딸은 아빠한테 도라이바상 운전하는 아저씨 기사라고 말하고 있었죠. 자,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신고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온 세계가 적이 돼서 루나가 혼자 있게 되었다고 해도 저는 루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지금도 제가 신고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우, 열받아. 자, 그러면서 엄마인 히로코가 이렇게 말하면서 피해자 가족에겐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피해자분은 소중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에게도 진심으로 깊이 사과드립니다. 야, 딸을 신고해서 잘했다고 생각한다면서 피해자한테 죄송하다고 진심으로 생각한다는 게 앞뒷말이 맞아? 뭐 어떡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재판 결과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2024년도에 재판이 이렇게 일어났고 지금도 재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오늘 3월 17일자로 발표된 이제 엄마와 아빠의 재판 결과입니다. 들어보시죠. 자, 2025년 2월 18일 삿포로 스즈키의 호텔에서 머리가 없는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건 사건으로 살인 방조 등의 죄를 묻고 있었던 삿포로 아츠베스구의 의사 타무라 오사무 61살 됐고, 자, 재판원 재판론 고구형 공판이 2월 18일 삿포로 지제에서 열렸습니다. 자, 양측의 주장, 정면 대립, 유족은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사실은 이 부모님은 경찰에 통보하지 않고 유족에게 정말 죄송하다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죄했지만 피해자 유족은 가능한 한 가장 무거운 벌을 요구했습니다. 엄벌을 요구했죠. 자, 검찰 측은 오사무 피고가 루나 피고에 대해서 어디로부터 사체를 가지고 왔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이미 범행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오사무 피고의 관여가 없었다면 계획은 실현 불가능했습니다. 몰랐다라는 화답으로 시정하고 있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건은 지극히 잔악하고 피고는 불가결한 역할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오사무 피고는 동기가 없습니다. 홈센터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도구를 산 것으로 살인 사체 손괴의 목적이라고 추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등으로 어떤 범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죄입니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센터에서 톱이나 이런 거 칼 산 거는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지, 이런 주장인 거죠. 자, 실행력이었던 타무라 루나 피고 31살이 됐고 살인 또 시체 손괴 등의 죄에 아버지 오사무는 살인 방조, 시체 손괴 방조, 어머니 히로코 피고는 시체 유기 방조, 시체 손괴 방조의 죄를 물어 오사무 피고와 히로코 피고의 재판이 행해졌습니다. 자, 공판에서는 루나 퍼스트, 이런 지배적인 관계, 이상한 가족 관계가 밝혀졌고 엽기적인 범행과 함께 큰 주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아버지인 타무라 오사무에게 이런 판결이 내려집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자, 루나 피고의 아버지이자 정신과 의사인 오사무 피고는 제11회 재판원 재판 2025년 3월 12일, 며칠 안 됐죠. 오후 2시부터 열렸고 결과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4년,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집행유예 4년이라는 건 석방이라는 거죠. 자, 18살의 루나는 죽었다 라고 루나가 말했다고 합니다. 루나 피고는 두 번째 정신감정 중에 공판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당시에 제가 만약에 저번 주 토요일날 방송을 했다면 아마 엄마의 재판 결과는 여러분들이 듣지 못하셨을 텐데 제가
불행 중 다행으로 담에 걸리고 지금 눈에 진물이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결과를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3월 17일 날 이 엄마 히로코, 타무라 히로코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자, 결과가 뭐냐? 자, 딸이 가져온 머리를 숨기기 위해 집 욕실을 제공하고 손해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이미 알고 있었던 알고 있었고 남편에게 딸이 촬영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남편에게 촬영을 의뢰한 주장. 여기에서 엄마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합니다. 변호인 측은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제대로 된 판결은 5월 7일 날 나온다고 합니다. 루나의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은 것 같고 정신감정교수 받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재판이 아직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의 뭐 정확한 것은 5월 7일 날 또 뭔가 재판이 열린다고 하니까 왜냐면 변호사는 전면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5월 7일이나 돼야 이 재판 결과가 알려질 것 같고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다면 제가 5월 7일 날 이 영상 댓글에다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긴 이 녹화 시간만 지금 2시간 17분 정도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저는 제가 이걸 말하면서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혹시 내가 번역을 잘못한 건 아닌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 정도로 정말 기괴하고 기묘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런 딸에 대한 이런 삐뚤어진 사랑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K짱의 기묘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기묘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긴 사건 정말 기괴하고 기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댓글이 정말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K짱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이 나와 있으니까 인스타바오 K짱도 꼭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간편하게 K짱이 활동하고 있는 플랫폼들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주세요. 저의 개인적인 사생활을 보실 수 있답니다. 자, 그러면 저와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